우리는 이제 호이비에를 호장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네. 막 전투적이고 네. 막 상남자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호이비에르의 개인의 이야기 서사를 한번 좀 들어보면 오히려 이 가족의 아픔 혹은 네. 그거를 이겨냈던 것도 가족의 힘.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는 걸 보면서 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네. 정말 한없이 무너져 내리다가 네. 딸이 태어나가지고 그 딸을 보면서 네. 또 다시 이렇게 힘을 내는, 참 필드에서 보면 어우 뭐 이런 사람이 없네 그러는데, 뭐 물론 누구나 다 이 가족의 애틋함이 있지만 특히나 더 그런 게 느껴지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호이베르 오늘 좀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호이베르는 1995년 8월 5일에 이제 코펜하겐에서 출생을 했고요. 근데 네. 여기 이중국적이라며 네, 프랑스랑. 그렇군요. 국적 부분 덴마크,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니가 프랑스인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풀네임에 네, 피에르 에밀. 그 약간 프랑스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아하.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니면 뭐 그 영향이 아니더라도 워낙 대부분 지단이 우상이긴 했잖아요. 예, 그 호이비에르도 어렸을 때 지단이 우상이었대요. 그래갖고 2006년 그 월드컵 때 지단이 이 결승전 맞대랐지. 퇴장당했을 때 막 엄청 펑펑 울었었더라고요. 야, 근데 되게 복잡하다. 근데 또 그 지단은 알제리잖아. 그렇죠. 개통이. 네. 여하튼. 네. 예,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인지 완전히 어려서부터도 미드필더로 계속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미드필더만 했었다라고 하는데 지단이 우상이기도 하고. 예, 참고로 그냥 이거는 뭐 여담인데요. 무리뉴 감독이었을 때 린츠하고의 유로파 리그에서 그때 이제 호이비에르가 두 번의 그 마르세유 턴을 연달아서 펼쳐 보인 적이 있어요. 전반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무리뉴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전반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웃으면서 호이비에르를 지단이라고 불렀다. 예, 그러면서 매우 멋진 일이지만은 피에르한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있잖아. 수비형 미드필더는 잔재주 부리면 안 돼. 그냥 심플하게만 하란 말이야. 예, 어쨌건 뭐 그래도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호이비에르 입장에서 그때 굉장히 기분은 좋았을 것 그렇지. 같아요. 나의 예. 우상이 예. 마르세유 턴을. 그리고 이제 호이베르는 5살 때 그 형제가 총 3형제인데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3형제가 동시에 이제 축구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스콜드 유스 팀에 들어갔었고요. 아버지는 크리스티안이라고 코펜하겐 대학 인류학교 교수였더라고요. 교수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나름 그 집안은 유복했었다라고 합니다. 난 축구 우리 이야기하면서 유복하다는 표현은 정말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아요. 자주는 못 듣죠. 그 여기 이력서에 쓰는 건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런. 예. 예. 어쨌건 간에 스쿼드에서 워낙 잘했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코펜하겐 유스팀에 갔었는데요. 문제는 코펜하겐 유스팀에서 호이비에르를 공격수로 쓰려고 했대요. 왜냐면은 솔직히 어렸을 때는 축구 가장 잘하는 공격수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예, 근데 호이비에르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미드필더로 뛰고 싶어 했고 계속 그 미드필더만 꿈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더비 라이벌인 브렘비로 떠납니다. 나 여기서 왜 나 미드필더 안 시켜주고 다른 거 해요? 예. 나 그럼 딴 데 갈게요. 라고서 라이벌 팀으로 가버린다? 예, 그러면서 호이비에르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심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난 더 이상 정신적으로 그 팀에 속해 있지 않았다. 축구 선수로서의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때부터 한성질 했네.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시켜주면 나 예. 떠날래. 참고로 브렘비하고 코펜하겐 그 더비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얼마나 안 좋냐면요. 그 2017년에는 브렘비 관중들이 죽은 쥐를 던졌어요. 코너 플렉에 코너킥을 차러 가니까 피구 때 돼지머리 던진 거랑 똑같이 죽은 쥐를 막 던져가지고 나 쥐 제일 싫어하는데. 예, 그랬던 적도 있었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치열하다. 예, 여기 제가 그거 사진들 보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홍염도 장난 아니고요. 저 브렘비 울트라스들 떡대 봐봐요. 그 예전에 그 누구지? 그 이렇게 막 밥샵. 예. 완전 밥샷의 몸인데? 그러니까 속칭 따지면은 토트넘에서 아스날로 이적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어렸을 때 자기 포지션 그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유망주인 애가 심지어. 그때 그러니까 그건 있네. 강단은 그때부터 있었네. 강단은 있는 거죠. 난 떠날 거야. 오케이. 네. 그 이유가 자기 원치 않는 포지션 자꾸 시켜서 갔다. 네, 근데 이제 브렘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1년에 그 덴마크 17세 이하 올해의 선수가 됐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오케이. 2004년에 벤트너, 2008년에 에릭센, 그리고 2012년에 크리스텐센이 탔었는데 예, 어쨌건 간에 그 덴마크 17세 이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바이에른 2군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예,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2군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메메쇼 있잖아요. 메메쇼. 예, 그러니까 독일의 천재 공격형 미드필더로 불렸던 예, 메메쇼리 그때 2군 팀 감독이었거든요. 호이비에르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피에르는 엄청난 선수여서 우리가 오래 데리고 있지 못할 것 같다. 뺏길 것 같다 이런 예, 뜻이었구나. 그는 너무 많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2군에서 뛰기엔 재능 낭비다. 이렇게 어린 선수가 대단한 실력을 보여준다는 건 날 부끄럽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케이. 실제 예, 그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2012년 여름에 영입을 했었거든요. 바이에른이 2군으로 영입을 했었는데 이제 2013년 4월 13일 뉘른베르크하고의 더비 경기에서 만 17세 8개월 8일에 이제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어요.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바이에른 구단 역대 최연소 분데스리가 데뷔였어요. 아 그만큼 그래요. 호이베르가 바이에른 신기록 어린 최연소 신기록을 세웠었다고. 물론 그 뒤에 이제 무시알라가 깼고 오케이. 그 이제 파울 바너라고 이 선수가 깬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가 지난 시즌 그 후반기 개막전에 바이에른의 코로나 발병 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명 당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2명 제외하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알라가 되게 대단한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호이베르도 그렇네요.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예. 예. 그리고 이제 2013년 여름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바이에른 지휘봉을 잡았거든요. 근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호이비에르를 엄청나게 애정을 했었습니다. 아 좋아했었다. 예, 실제 이게 그러니까 그 펩 가르디올라 관련된 그 평전으로 나온 엘 컨피덴셜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예, 그 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가 호이비에르를 부스케츠와 비슷한 선수로 생각하고 예, 그래서 부스케츠처럼 키우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바이에른 그때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아우크스부르크 임대도 갔었고 그 샬케로 임대로 갔었고 그러다가 결국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하게 됐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호이비에르가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자꾸 그 부스케츠랑 그 비교된 게 바이에른을 떠나서 사우스햄튼으로 가게 된 이유다. 자존심 엄청 세구만. 나와 부스케츠를 비교하지 말라다. 저는 그거 자존심보다는 부담감이 크지 않았을까. 부담감이 그거는. 예. 어허. 너무 위대한 선수랑 계속 비교를 하니까. 아하. 근데 호이비에르가 막 부스케츠처럼 그렇게 볼을 이쁘게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지지. 예. 그건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거 호이비에르를 이 선수가 유망주였을 때 아무리 봐도 부스케츠를 유형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왜 그래, 얘를 그래. 약간 느낌이 다른데. 예, 약간 좀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 본인은 조금 부담감을 되게 많이 느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그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그래도 좋은 관계들을 과거에는 이어져 왔어요. 물론 뭐 마지막에 떠날 때는 너무 가혹하다 막 이러면서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어디든 있긴 했지만요. 누구든. 예.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이비에르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프리시즌에 갔었다가 부상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오케이. 호이비에르가 살면서 부상이 거의 없는 선수거든요. 선수 경력 내내 부상이 거의 없어요. 붕대는 자꾸 매는 것 같긴 하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부상은 거의 없었는데도 그때 유일하게 좀 길게 부상을 당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발목에 깁스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아버지랑 그러니까 한번 통화를 하다가 싸웠었대요. 아버지가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참아내라. 예, 뭐 이겨내야 돼. 예, 그것 때문에 싸웠었는데 원래 아들이랑 아빠랑 좀 싸우래요. 그러면서 통화를 안 했었대요. 호이비에르가 전화를 아버지한테 안 했었는데 한 몇 주 정도 지났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딱 왔더래요. 그래갖고 딱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서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위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울면서 전화기를 던져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호이비에르가. 그랬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바이에른 구단에서도 호이비에르 아버지 그 항암 치료를 위해서 독일로 이렇게 넘어오도 그런 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줬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호이비에르를 불러가지고 네 아버지 소식은 들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러면서 우리 함께 대화하자라고 위로를 해줬는데 딱 거기까지 우리 함께 대화하자는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계속 해줬는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예, 난다. 하나도 나진 않았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 거 이해합니다. 예, 뭐 어쨌건 간에 그랬는데도 결국 부친이 1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포칼 결승전을 3주 앞두고 사망을 했거든요. 그 시즌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해당 시즌에 호이비에르가 분데스리가에서 뛴 경기 수가 거의 없어요. 7경기인가 뛰었고 200분 남짓을 뛰었거든요. 그런데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도르트문트하고의 포칼 결승전에 호이비에르를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오른쪽 윙백으로? 예, 아버지께서 돌아가지고 3수밖에 안 지났는데, 예,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굉장히 이 경기에서 어쨌건 열심히 뛰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에 물론 연장전까지 가긴 했지만은 2대0 승리에 1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조금 그러니까 우승을 조금 저렇게 헌사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그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는 배려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실 주요한 선수로 뛰게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바치는 선물. 네. 아, 야, 그런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호이베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호이베르 얘기로는 그 부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를 병원에서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그 덴마크 대표팀 홍구장인 그 파르켄 스타디움 쪽을 이제 가리키면서 대표팀에서 뛰어야만 네가 축구 선수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호이베르가 2013-14 시즌 포칼 결승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처음 대표팀에 승선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가슴이 뭉클했는데 2014년 9월 7일 그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메니아하고의 유로 예선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A매치 데뷔골 넣었거든요. 그때 너무 슬프면서도 속이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 골을 세상에서 단 한 명과 공유할 수 있다면 난 주저없이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다. 오직 단 한 명, 단 1초만이라도 하이파이브와 포옹,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자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선수로서 힘들었던 시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하고의 그런 게 물려서 갈등. 그래서 통화에서의 말싸움.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네. 실제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냈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인 대표팀에 대한 이게 딱 보면서 모든 게 그렇게 왔다. 저는 그러니까 호이비르한테 일정 부분 한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강했을 때 마지막이 전화로 싸운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위암 걸렸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대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딱 좀 물론 호이비르가 조금 더 어릴 때긴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네네. 네.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소트니하던가 뭐 이런 데서 뛴 얘기들은 다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017년 9월에 그 딸인 로사가 태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딸 출산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병원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거 일부러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호이비에르가. 와, 이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모칠 정도로 있구나.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가 그 인터뷰로 딸이 태어나면서 마침내 그 아버지 사망 이후 잃어버렸던 내 인생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시 웃고 즐길 수 있게 됐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말만 봐도 좀 그런 느낌이 들죠. 내 자신을 그 전까지는 내 자신을 아무래도 아버지랑 싸운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니면 그냥 플레이를 보면서 느꼈던 호이비에르하고는 호이비에르의 서사는 완전 다른 느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여름에 이제 또 아들인 테오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그 겨울쯤인가 그 11월인가 그때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안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사진을 올렸는데 아이고 예쁘다. 여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그냥 국내 팬들한테는 상당히 화제가 조금 됐었어요. 이렇게 이런 또 서사를 듣고 이 사진을 보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2022년 4월에 뉴캐슬하고 경기 때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이제
가서 관전을 했었잖아요. 토트넘 경기를. 예, 그때 호이비에르가 박지성 선수하고 따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레전드하고 이렇게 아하. 적었었어요. 오케이. 예, 그런 뭐 일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 그냥 조금 인간적인 부분들 얘기를 하자면요. 호이비에르는 그러니까 상당히 인종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멀티 문화를 즐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도 길거리 축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도리어 그런 것들에 흥미가 굉장히 많았대요. 다른 문화나 다문화? 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포울센하고 어려서부터 길거리에서 축구를 같이 하고 스콜드 유스 때부터도 쭉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콜드 유스 선수들한테 둘이 이제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그가 되게 묵뚝뚝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복귀 보이는 거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근데 사석에서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농담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이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19금 농담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크고, 응? 크고. 뭐야? 약간 좀 이런. 뭐 예. 실제로는 굉장히 그가 좀 유쾌한 편에 속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하면 유쾌한 겁니까? 아니 여하튼 뭐 그냥 예, 이렇게 예, 그런 거 농담 잘한다. 예. 뭐야? 그 호이베르하면 좀 그것도 유명하죠. 정작 본인의 골 셀레브레이션은 유명하지 않은데 레스터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이래가지고 그걸 지켜가지고 이렇게 건데 그게 바로 그 전 시즌에도 아스날하고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비슷하게 그렇게 감아서 차가지고 넣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아. 그래갖고 그 두 개가 똑같은 사진. 데칼코마니처럼. 손흥민 선수가 슈팅 내린 방면은 정반대예요. 레스터전은 오른쪽에서 때렸었고 아스날 북런던 더비는 왼쪽에서 때렸었거든요. 그래서 감아 때리는 게 이렇게. 예. 근데 예. 뒤에서 말도 안 돼. 똑같은.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호이비에르는 똑같은. 정작 본인의 골 셀레브레이션보다는 아니 예. 또 자기가 골을 많이 못 넣잖아. 그건 그렇죠.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닌데. 예. 여하튼 근데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이베르의 또 다른 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다르게 볼 수 있겠네요. 재밌었습니다.